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대리석 테이블 앞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고 있었죠. 3,000평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 프로젝트였고 계약 금액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내려놓는 순간 로비 쪽에서 소란이 들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안 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계시면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 목소리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5년 전 작업복 차림으로 제가 상견례 장소에 나타났을 때 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아요. 장인어른이 되었어야 할 그 사람의 얼굴에는 경멸이 가득했었죠. 그날 저는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 작업복을 입은 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약혼자였던 수진이도 고개를 돌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제 얼굴에 물까지 뿌렸어요. 건설 현장 인부 따위랑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바로 그때 저를 내쫓았던 수진이의 아버지 박재훈이었습니다.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더군요. 말끔했던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쳤고 당당하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사장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아니, 민우 씨.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존댓말이었지만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죠. 박재훈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빚이 15억인데 담보로 잡힌 집도 넘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수진이가 우리 딸이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5년 전 그 오만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실 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63층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남산타워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5년 만에 이뤄낸 제 자신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박재훈의 시선이 제 뒤편 벽에 걸린 상패들로 향했습니다. 올해의 건설인상, 대한민국 우수기업 대상, 일자리 창출 유공 대통령 표창. 그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5년 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에 갔던 날 말입니다. 박재훈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날 저는 17층 건물 외벽 작업을 하다가 동료가 추락하는 걸 겨우 붙잡았습니다. 안전고리가 풀렸는데 제가 안 잡았으면 그 친구는 죽었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5년간 쌓인 응어리가 녹아 있었죠. 그 동료를 살리고 응급실까지 따라갔다가 뒤늦게 상견례 장소로 갔는데 제게 돌아온 건 물벼락과 모욕이었습니다. 박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푹 숙인 채 서 있었죠. 건설 현장 인부 따위라고 하셨죠. 수진 씨 어머님은 제 얼굴에 물을 뿌리셨고요.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던 곳이었죠. 하얀 테이블보와 은식기가 놓인 테이블에 저는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진이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어요. 제가 건축학과를 나왔다고 현장에서 배우는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현장을 모르는 건축가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제 신념도 3년 후면 기술사 자격증을 딸 거라는 계획도 소용없었죠. 박재훈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12월 중순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결혼 못하겠다는 짧은 문자 한 통이 전부였어요. 제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 상처를 아물게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저를 무시한 걸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5년 전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도 없이 일했고 명절에도 현장을 지켰죠. 다른 사람들이 소주 한잔하며 쉴 때 저는 설계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땀 흘려 일하면서도 밤에는 건축 관련 공부를 했어요. 기술사 자격증은 2년 만에 땄고 건설 관련 자격증을 8개나 취득했습니다. 현장 기술자로 일하면서도 혁신적인 공법들을 연구했죠.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현장의 발주처 담당자가 김철수 전무였어요. 그분은 60대 중반의 베테랑 건설인이었죠. 자네 실력이 아까워.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남의 밑에서만 일할 게 아니라 독립을 해보게. 내가 도와주겠네. 김 전무님은 제 능력을 알아봐 주셨고 3억 원의 투자금을 대주셨어요. 3년 안에 갚으면 되네. 이자는 받지 않겠어. 2020년 3월 저는 민우종합건설을 설립했습니다. 단칸 사무실에서 직원 3명으로 시작했어요. 첫 프로젝트는 5억 원짜리 소규모 상가 건물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냈습니다. 공기는 2주 단축했고 시공 품질은 대형 건설사 수준이었어요. 이 친구 실력 좀 보게. 건물주가 주변에 소문을 냈고 소개로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만 12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2021년에는 직원이 30명으로 늘었고 연매출 5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중소형 건물 시공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특히 제가 개발한 친환경 단열 공법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공사비는 10% 절감하면서도 에너지 효율은 30% 높이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공법으로 특허까지 받았고 대형 건설사들이 기술 제휴를 요청해 왔어요. 김 전무님께 빌린 돈은 1년 반 만에 갚았고 오히려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더 드렸습니다. 2022년 회사는 더 큰 도약을 했어요. 서울 강동구의 15층 오피스텔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80억 원이었죠. 민우 사장, 이번 프로젝트가 회사의 분기점이 될 겁니다. 김 전무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 프로젝트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직접 현장을 매일 점검했고 시공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했죠. 그 결과 준공 후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입주민 만족도 조사에서 98%라는 경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기였어요. 직원이 150명으로 늘었고 연매출은 3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옥을 마련했고 지방에도 3개 지사를 열었죠.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민우종합건설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업계에 퍼졌습니다. 그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상을 받았고 건설업계 유망기업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올해 2024년 회사는 직원 400명에 연매출 8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만 35세의 나이에 중견 건설사 대표가 되었어요. 서울 도심에 63층짜리 사옥을 임대했고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산만 해도 200억 원이 넘었죠. 강남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수입차 2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5년 전 작업복 차림으로 모욕당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업계에서 인정받는 CEO가 되었습니다. 회장실로 돌아온 현재 박재훈은 여전히 제 앞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아니 사장님. 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제게는 그 돈이 없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회사가 부도나면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다 날아갔고 지금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요. 5년 전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수입차를 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돈을 빌려주십시오. 박재훈이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저는 그를 말렸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죠.
5년 전 당신은 제게 무릎 꿇을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쫓아냈죠. 박재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서울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냉랭했어요. 빌딩 숲 사이로 자동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사람들은 두터운 코트를 입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죠. 회장실 안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박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하지 않으면.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를 사랑했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 그녀가 저를 버렸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죠. 박재훈이 고개를 저었어요. 친척들도 다 등을 돌렸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업할 때 잘 나갈 때는 다들 좋아했는데 부도 나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더군요. 그제야 저는 왜 5년 전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재훈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거예요. 제가 입은 옷, 제가 가진 돈, 제 직업의 겉모습만 봤지 제 능력이나 인품은 보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님 제발요. 박재훈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이자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이라도 하겠어요. 막노동. 5년 전 그가 저를 무시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어요. 이제는 그가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하다니. 박 사장님. 저는 그를 여전히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5년 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복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추해지고 싶지 않거든요. 박재훈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어요. 이 돈은 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드리는 겁니다. 박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이 돈으로 수진 씨 수술을 하시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제 말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수진 씨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하세요. 그게 무슨? 박재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내년 봄에 결혼합니다. 실제로 저는 6개월 전부터 사귀는 여자가 있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건축 디자이너였는데 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호감을 표현했던 사람이었죠. 수진 씨와의 인연은 5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박재훈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거절해줬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어요. 사장님, 삼시 미팅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박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비서가 5천만 원 수표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걸 받아가시고 이제 가보십시오. 박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박재훈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죠. 앞으로 잘 사십시오. 그리고 수진 씨께 안부 전해주세요. 행복하게 살라고. 박재훈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상견례가 있던 그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아니라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적시고 있었죠. 저는 그날 17층 건물 외벽 작업 현장에 있었어요. 토요일이었지만 공기를 맞추기 위해 특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옆에서 일하던 박민석 선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선배의 안전고리가 풀리면서 몸이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선배의 작업복을 붙잡았습니다. 17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었죠. 꽉 잡으세요. 제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어요. 선배의 몸무게 때문에 제 팔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달려와 함께 선배를 끌어올렸고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선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죽었어. 저는 선배를 응급실까지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쇼크 때문에 링거를 맞아야 했어요. 병원에서 나온 시각이 오후 5시 30분이었죠. 상견례 시간은 오후 6시였습니다. 급히 현장으로 돌아가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작업복 위에 묻은 먼지만 털어내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시멘트 가루와 페인트 얼룩이 묻은 작업복 차림이 눈에 띄었겠죠. 강남역에서 내려 레스토랑으로 걸어갔습니다. 라 메종 블랑쉬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죠. 유리문 너머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이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손님, 여기는 예약하신 분만. 저는 수진이 이름을 대며 설명했습니다. 6시에 예약한 박수진 씨 일행입니다. 직원이 망설이다가 안으로 안내했어요. 레스토랑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크림색 벽지에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이었죠. 각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고 은으로 만든 식기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그녀의 부모님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우 씨, 왜 그 옷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급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해요.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요. 동료가 떨어질 뻔해서 구했는데. 하지만 박재우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게 무슨 몰상식한 짓입니까?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이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가 물잔을 집어들더니 제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얼굴과 옷을 적셨습니다.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죠. 상견례에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저는 당황해서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박재우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 나가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우리 딸을 결혼시킬 수 없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시선을 보냈지만 그녀는 외면했어요. 수진아.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해요, 민우 씨. 무리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년을 사귀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선배였던 그녀를 졸업 후에도 꾸준히 만났고 결혼 약속까지 했던 사이였죠. 당신은 건설 현장 인부잖아요. 박재훈이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명문대를 나왔고 대기업에 다닙니다. 격이 맞지 않아요. 저는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도 건축학과를 나왔습니다. 지금은 현장 경험을 쌓는 중이고요. 3년 후면 건축기술사 자격증을 딸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계획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뭐 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레스토랑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작업복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 어쯧쯧 상식도 없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제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사람 목숨이 옷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박재훈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이런 망신을 주는 겁니까?
그가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어요. 택시비입니다. 이걸로 집에 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지폐들이 테이블 위에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해줘.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미안해요.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할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사랑보다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11월의 비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작업복이 비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걸었죠. 강남역으로 가는 길 네온 사인들이 빗물에 반사되어 일렁였어요.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지나갔고 차들은 물을 튀기며 달렸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혼자 젖어가며 걸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년간의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젖은 작업복을 입고 어깨가 축 처진 남자.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페인트 얼룩이 있는 옷. 하지만 이 옷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일해서 벌은 돈으로 가족을 도왔고 제 학자금도 갚았어요. 이 옷을 입고 건물을 지었고 사람 목숨도 구했습니다. 잘못은 제 옷이 아니라 그 옷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그들에게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서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를 무시한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만들겠다고. 작업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벽에 붙은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2019년 11월 23일.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하고 공부했죠. 주말도 쉬지 않았고 명절에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고시원 방 창문으로 어스름한 빛이 들어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침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죠. 눈이 약간 충혈되어 있었지만 다짐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거울 속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현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건축 관련 책을 읽었어요. 현대 건축공법의 이해라는 두꺼운 책이었죠. 다른 사람들은 졸거나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책에 집중했습니다.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의 밑줄을 그으며 내용을 암기했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오전 7시였습니다. 다른 인부들보다 이 시간 일찍 나온 거였죠. 어제 박민석 선배가 떨어질 뻔했던 1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전장비를 꼼꼼히 점검했어요. 안전고리, 안전벨트, 헬멧, 안전화 모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죠. 어제의 사고가 있었기에 더욱 신중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11월의 일요일 아침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고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이 도시 어딘가에서 박수진도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야, 일찍 왔네? 박민석 선배가 올라왔어요. 선배의 팔에는 어제 병원에서 받은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죠. 선배가 웃으며 답했어요. 응, 내 덕분에 살았지. 어제 집에 가서 애들이랑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 내가 아니었으면 그 밥을 못 먹었겠구나. 선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그런데 어제 상견례는 어떻게 됐어? 작업복 입고 갔다며?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깨졌어요. 옷 때문에. 선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선배는 분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내가 사람 살렸는데. 괜찮아요. 이제 잊으려고요. 저는 작업 도구를 들었습니다.
선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우야, 너 괜찮은 거 맞지? 선배의 눈빛이 걱정스러웠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죠. 네, 선배.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몰라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런 여자는 너한테 안 어울려.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일을 시작했습니다. 외벽 타일 작업이었어요. 17층 높이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은 매서웠죠. 손이 시렸지만 장갑을 끼고 꼼꼼하게 작업했어요. 타일 하나하나를 정확한 위치에 붙이고 수평을 맞췄습니다. 이 건물에 들어와 살 사람들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했죠. 제가 만드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삶이 될 테니까요.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실 옆 컨테이너에서 도시락을 먹었어요.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김치와 계란 후라이가 전부였지만 맛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한 후의 밥은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죠. 동료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 씨는 대학도 나왔는데 왜 여기서 일해요? 신입 인부가 물었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건축가는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죠. 설계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지어봐야 건물의 약점을 알 수 있거든요. 옆에 있던 50대 박 반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요즘 애들은 다 책상 앞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민우 씨는 다르네. 반장님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신 베테랑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민우 씨 나중에 큰 사람 될 거야. 오후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건물 구조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설계도를 들고 다니며 실제 시공과 비교했어요. 이론과 실제가 다른 부분들이 많았죠. 여기는 설계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배관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네.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쌓인 지식이 나중에 제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녁 6시가 되어 일과가 끝났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하나둘 현장을 떠났지만 저는 남았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CAD 프로그램을 켜고 건축 설계를 공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 들으며 따라했죠. 3D 모델링 기술도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고시원으로 돌아갔어요. 샤워를 하고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노트에 빼곡히 글씨를 썼습니다. 건축기술사 시험 준비도 병행했죠. 3년 후에는 반드시 따낸다. 목표를 달력에 적어놨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어요. 좁은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방을 벗어나겠지.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겠지. 이런 생활이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020년 1월, 2월. 쉬지 않고 일했고 공부했어요. 설날에도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게는 시간이 너무 소중했죠. 다른 사람들이 TV를 보며 쉴 때 저는 건축 법규를 외웠습니다. 친구들이 술 마실 때 저는 설계 프로그램을 연습했어요. 2020년 2월 어느 날 현장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우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김철수 전무님이 와 계셨어요. 발주처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민우 씨라고 하던가. 전무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자네 요즘 평판이 좋더군. 일도 꼼꼼하고 공부도 열심히 한다면서. 저는 조금 놀랐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무님이 서류 한 장을 꺼내셨어요. 자네가 설계 변경 제안서를 올렸다지. 외벽 단열재 시공법 개선안. 맞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올린 제안서였죠.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올렸었어요. 이거 검토해봤는데 상당히 좋더군. 원가는 8% 절감하면서 단열 효과는 20% 높일 수 있어. 전무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네, 이런 재능을 현장 인부로만 쓰기 아깝지 않나? 전무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습니다. 제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전무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독립?
자금은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2년 안에 모을 계획입니다. 전무님이 턱을 괴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흥미롭군. 그날 이후 전무님은 가끔 현장에 오셔서 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건축에 대한 철학, 시공기술, 미래 전망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했죠. 전무님은 4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저는 그분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우 씨, 자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어느 날 전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열정과 기술이 있지. 이런 사람이 흔치 않아. 2020년 5월 저는 또 하나의 제안서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공사기간 단축 방안이었어요. 전통적인 방식 대신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면 이주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이 제안서도 채택되었고 실제로 공기를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보너스로 500만 원을 주었어요. 민우 씨 덕분에 이익이 났습니다. 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죠. 그 돈으로 저는 노트북을 샀습니다. 고성능 노트북이었어요. CAD와 3D 프로그램을 더 원활하게 돌릴 수 있었죠. 남은 돈은 전부 저축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독립할 수 있어. 매일 밤 통장을 확인하며 다짐했습니다. 2020년 8월 김철수 전무님이 저를 식사에 초대하셨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어요. 고급스러운 곳은 아니었지만 고기가 맛있기로 유명한 집이었죠. 민우 씨, 그동안 고생 많았네. 전무님이 소주잔을 따라주셨습니다. 제가 자네를 6개월 넘게 지켜봤어. 자네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전무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네는 남들이 쉴 때 일하고 남들이 놀 때 공부하더군.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한테는 진심이 있어. 건축에 대한 진심 말이야. 전무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독립하고 싶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 내가 도와주겠네. 전무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전무님이 웃으셨어요. 3억 원을 투자하겠네. 이자 없이 빌려주는 거야. 3년 안에 갚으면 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이자도 없이 빌려주신다니. 전무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네가 나를 믿어줬으니까. 전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자네 제안서들 기억하나? 그걸 올릴 때 자네는 나를 믿었어. 내가 공정하게 평가해 줄 거라고. 그 믿음에 보답하고 싶네. 전무님이 소주잔을 들어 올리셨어요. 건배하세. 자네의 미래를 위해.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020년 9월 1일 저는 민우종합건설을 설립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의 시작이었죠. 책상 2개, 의자 4개, 컴퓨터 2대가 전부였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었어요. 대학 후배 2명이 저를 믿고 따라와 줬습니다. 형, 우리 진짜 해낼 수 있을까요? 후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할 수 있어.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품질로 승부할 거야. 첫 프로젝트는 5억 원짜리 소규모 상가 건물이었어요. 김철수 전무님이 소개해 주신 건물주였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건물주와 악수를 나누며 다짐했죠. 이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내겠어.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9월부터 시작되어 12월까지 계속되었어요. 3개월간 저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에 나가 밤 10시에 퇴근했죠. 직원들도 힘들었겠지만 불평 없이 따라와 줬어요. 우리는 팀이었고 가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전 점검을 철저히 했고 품질 관리에 완벽을 기했어요. 11월 어느 날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초공사 중 예상치 못한 지하수가 나온 거예요. 형, 이거 어떻게 하죠? 후배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보통이라면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대학 때 배웠던 배수 공법을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 일정도 지킬 수 있었죠. 건물주가 현장에 왔을 때였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면 대형 건설사 수준인데요. 그가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하셨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품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죠. 소문 나겠는데요. 좋은 쪽으로. 12월 말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 검사에서 단 한 건의 지적 사항도 없었어요. 건물주는 너무 만족해서 준공식을 크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은 민우종합건설 이민우 사장입니다. 건물주가 저를 소개했죠. 참석한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해냈구나. 건물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희 회사를 적극 추천해줬습니다. 민우종합건설로 하세요. 정말 잘해요. 그의 추천 덕분에 2021년 초부터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1월에 3건, 2월에 5건, 3월에 4건.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저는 직원을 더 뽑았어요. 3명이었던 직원이 10명으로 다시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구로구에서 영등포구로 이전했어요. 30평짜리 사무실이었죠. 책상도 늘리고 회의실도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최고의 품질, 최선의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걸었어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정말 성공하고 있는 거죠? 한 직원이 물었죠. 아직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더 큰 회사가 될 거야. 2021년 6월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강동구 15층 오피스텔 건설이었어요. 계약 금액은 80억 원이었죠. 저희 회사로서는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민우 씨, 이번 프로젝트가 자네 회사의 전환점이 될 거야. 김철수 전무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네. 공사는 7월부터 시작되어 2022년 6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년간의 대장정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매일 점검했고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했죠. 직원들도 헌신적으로 일해줬어요. 여름 더위도 겨울 추위도 이겨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공사를 진행했어요. 2022년 6월 말 오피스텔이 완공되었습니다. 준공식 날 발주처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 정도 품질은 대형 건설사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입주가 시작되었고 입주민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감이 정말 깔끔해요. 여기 지은 회사 어디예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민우종합건설이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평판이 업계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해 하반기 프로젝트가 폭증했습니다. 8월에만 10건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직원을 100명으로 늘렸고 사무실도 다시 확장했습니다. 서초구에 50평짜리 사옥을 마련했죠. 회의실이 3개, 임원실도 따로 만들었어요. 회사 로비에는 지금까지 완공한 건물들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김철수 전무님이 사옥에 오셨을 때였어요. 민우 씨, 정말 대단하네. 2년 만에 여기까지 왔어. 전무님 덕분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전무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전무님이 웃으셨어요. 아니야. 자네 실력이야. 나는 기회만 줬을 뿐이지. 그날 저는 전무님께 빌렸던 3억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뜻으로 5천만 원을 더 드렸어요. 이건 받을 수 없네. 전무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전무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2023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50명으로 늘었고 연매출은 300억 원을 넘어섰어요. 지방에도 진출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에 지사를 열었죠.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규모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우 사장, 실력 있는 사람이지. 그해 10월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컨벤션 센터였어요. 많은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민우종합건설 이민우 대표. 제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무대에 올라가 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작업복 입고 모욕당했던 그 청년이 지금 여기 서 있구나. 11월에는 건설업계 전문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이민우 사장님의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품질에 대한 집념과 고객에 대한 진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신뢰죠.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해 12월 저는 개인적으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아파트를 얻기로 한 거예요. 강남에 있는 4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샀죠.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집을 갖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사하던 날 넓은 거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도 보였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회사 전 직원과 함께 신년 회의를 열었어요. 올해 목표는 연매출 800억 원입니다. 제가 선언했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는 정말 바빴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속 들어왔고 직원은 400명까지 늘어났어요. 전국 7개 지사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5월에는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건축 박람회에서 한 여성을 만난 거예요. 그녀는 건축 디자이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종합건설 이민우 대표님이시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제 이름은 서지연입니다. 저희 디자인 회사와 협업 기회가 있을까 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연 씨는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죠.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6월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 커피를 마시게 되었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기사를 읽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드시다니. 운이 좋았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저도 사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 특별하다. 우리는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일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죠. 8월 저는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지연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지연 씨는 웃으며 답했어요. 네, 좋아요. 사실 저도 사장님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줬어요. 제 과거도 제 상처도 모두 받아줬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멋있어요. 그녀가 말했죠.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이라서 더 멋있어요. 저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행복했습니다. 10월 저는 지연 씨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한강변 레스토랑이었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지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습니다.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좋아요. 우리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심으로 행복했죠. 11월 말 회사는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3,000평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이었어요. 계약 금액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저희 회사는 중견 건설사 대열에 확실히 진입하게 되는 거였죠.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5년 전 작업복 차림으로 모욕당했던 그 청년이 이제는 200억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월요일 박재훈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비서가 로비에서 소란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설마 그 사람이 찾아올 줄은. 하지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더군요. 오만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중년 남자만 남아있었어요. 박재훈에게 5천만 원 수표를 주고 보낸 후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63층 높이에서 보이는 풍경은 장관이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와의 추억도 그날의 모욕도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비서가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녁 약속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연 씨와 저녁 식사 약속이 있는 날이었어요. 약혼 반지를 고르러 가기로 했죠. 저는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차는 수입차였어요.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차였죠. 운전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5년 전 그날 박재훈 가족이 저를 받아줬다면 어땠을까? 수진이와 결혼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처럼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편안한 삶에 안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거절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더 높이 올라가게 만들었죠. 감사해야 하나?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지연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웃으며 답했죠.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옛날 사람을 만났어요. 지연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줬어요. 힘들었겠어요? 아니요. 오히려 정리가 된 기분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지연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과거를 딛고 일어선 거잖아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약혼 반지를 고르러 갔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월 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연말 결산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연매출이 8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CFO가 보고했죠.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목표를 초과 달성한 거였습니다. 내년 목표는 1,000억 원입니다. 제가 선언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1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받은 목소리는 여자였어요. 이민우 사장님이신가요?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지? 저, 박수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교통사고 수술비를 대주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한테서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잘 지내세요. 민우 씨. 수진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5년 전 일도 그렇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내년에 결혼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민우 씨 정말 행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잃은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안녕히 계세요, 수진 씨. 건강하시고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12월의 첫눈이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비 오던 11월의 그날 작업복을 입고 상견례장에 갔던 날. 물벼락을 맞고 모욕을 당했던 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수진이가 저를 택해줬다면, 박재훈이 저를 받아줬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 모욕과 배신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 더 높이 올라가게 했으니까. 감사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원망해야 하는 건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했어요. 사장님, 약혼자분이 로비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지연 씨와 결혼 준비 상담을 받기로 한 날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는 미래를 바라볼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35세의 성공한 CEO. 작업복 대신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 로비에서 지연 씨가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포옹했습니다. 미안, 기다렸지?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 속을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에 대한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건 진작에 사라졌죠. 그보다는 씁쓸함, 안타까움, 5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는 사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재우는 부도가 났고 수진이는 다쳤어요. 저는 성공했죠. 하지만 이게 정말 제가 원했던 결말일까요? 복수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 달성했습니다. 박재우는 저한테 무릎을 꿇었고 수진이는 사과했어요. 하지만 승리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게 끝인가? 저는 중얼거렸어요. 뭐라고?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웨딩홀 상담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사가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신랑 신부님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앉아서 결혼 준비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예식장, 드레스, 메뉴, 하객수. 결정할 게 많았죠. 내년 4월 15일로 잡으시겠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바라봤어요. 그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답했죠. 4월 15일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이제 5개월 후면 저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죠.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은 그쳤지만 거리는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지연 씨가 감탄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성공과 상실, 기쁨과 슬픔.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홀짝였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제게 무엇을 가져다 줬을까요? 성공, 부명예. 하지만 동시에 상처와 고통도 함께 왔었죠. 박재훈과 수진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잊어버려야 할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앞으로만 흐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지연 씨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잘 자.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 덮인 서울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도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특히 깊은 상처는 더더욱. 5년 전 그날의 모욕, 그날의 배신은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단단해서 부서질 것 같았어요.
저는 와인잔을 비우고 침대로 갔습니다.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거예요. 프로젝트 미팅이 3개나 있고 신규 계약 건도 있었죠. CEO로서의 삶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행복한 걸까? 대답은 복잡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무언가가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진정한 용서일지도 모릅니다. 박재훈과 수진이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것. 5년간 복수심과 증명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제 자신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제게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5년 전 그날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작업복, 빗방울, 물벼락, 경멸의 시선.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일으켜 세운 기억이 되었죠. 고맙다고 해야 하나. 저는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